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정봉주 후보 밤새 전격적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공천 막바지 국면까지도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호남과 영남으로 떠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논란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평가해보고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의료개혁의 본질은 잊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실적이고 또 필수적인 의료개혁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유진수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총선 격전지죠. 낙동강 벨트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와 민주당 전재수 후보 차례로 연결해서 선거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그 과거 발언과 또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됐던 민주당의 정봉주 또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모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우선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먼저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번복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 도태우 변호사, 네. 도태우 후보가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는 공관위원 전체가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할 때는 그래도 이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유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뭐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발언 외에도 추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네네. 이 도태우 후보를 계속 뒀을 경우에 가뜩이나 우리 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격전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의 여론조사나 예. 모든 현황들을 봤을 때 이게 중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판단, 정무적 판단이 가장 컸겠죠. 네네. 그리고 이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 중도층 이 갖고 있는 예.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크게 느낀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 결정에 대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당의 공천이 뭐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경선으로 네.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 국민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던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저도 봤는데 예. 일단 홍 시장님은 이번 선거에 플레이어로 뛰지 않기 때문에 네. 선거에 어떤 절박한 마음이 좀 없는 거 덜하신가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지금 뭐 물론 도태우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역이 대구기 때문에 네. 만약에 후보만 유지되면은 국회의원이 도태우 의원이 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불과 3%포인트 차이로 낙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예. 그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 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정치권, 우리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고민이 깊었지만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우리 당이 총선 승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읍참마속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어젯밤에 또 하나가요. 이제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소식이 들린 뒤에 정치부 기자들은 바빴습니다. 기사를 또 새로 쓰느라고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도 공천 취소됐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취소 이유는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인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결정의 배경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발언 자체도 네.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죠. 네네. 이것을 들은 국민 당사자 당시에 이 사고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으신 이 당사자분들을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일반들 보기에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게 2017년 발언이었잖아요. 예. 이미 그때도 문제가 돼서 여러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사과는 했던 건 또 맞고요. 네네.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발언,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발언이 예. 적어도 이 해명을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하재헌 중사 또 김재원 상사님에 예. 대한 사과를 했다는 걸로 들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취재 결과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였고 그 뒤에 이어서 당시 사과는 이종명 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사과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네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불신과 분노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런 정도 해명이 있나 보다라고 갔는데 이 기류가 완전히 그 다음 날 바뀌었던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도태우 후보하고 뭐 한 10분 차이가 났는데 네. 도태우 후보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당일날 상당한 심각하다는 기류가 있었고 네네. 어느 정도 공천 취소가 예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래도 도태우 후보뿐만 아니라 정우택 후보까지도 이제 취소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결단을 보고 좀 공천을 취소한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요. 상대당 어떻게 하는 거를 쳐다보면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네. 이미 여론에서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예.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떻게 하느냐를 쳐다볼 겨를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네. 자체적으로 그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정우택 의원이 먼저 공천 취소가 되고 네.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도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여튼 공관위 돌아가는 내용들을 좀 보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격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122개의 이 서울 수도권 중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5%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난 곳이 한 50곳 정도 됐다고 하고 3%포인트는 19곳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정도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네. 지금 후보들 개인 지역별로 내려가면은 그 격전 양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절박한 마음들이 공관위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작은 실수 하나, 뭐 과거의 어떤 표현 하나, 이런 여론의 반응 하나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은데 7711님 여야 모두 뒤죽박죽 공천 국민들이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야 하시고요. 6200님 저는 중도층 지지자입니다. 민주당 공천 중에서 대장동 변호사가 5명이나 전략 공천되고 비명계는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또 박용진 의원 결선까지 간 상황에서 공천 취소됐다면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시는데 관련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 취소가 된 상황에서 전략공천 방침인데 여기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심도 경선 절차의 일부로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엔 박용진 의원이 이 공천을 받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냥 제 개인적 견해로는 오늘 뭐 박지원 후보님이랑 몇 분 후보들이 감동 공천을
보여주기에 네. 박용진 후보를 공천하는 만큼 중요한 좋은 케이스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 박용진 후보 공천에 대해서 그 당내 여론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 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라든가 당의 주요 인사들은 원칙적으로 제3의 인물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역시 하여간 민주당 공천 내 갈등의 시작이 박용진 의원이었잖아요. 네. 하위 20%라는 걸 스스로 공개하고 이 공천의 부당함을 얘기했고 예.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는 분들이 대다수 하위권의 하위 20%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밝히면서 예. 친명을 배제하는 공천에 하는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네. 저는 그런 비판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계셨고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하고요. 어찌됐든 공천은 다 마무리됐고 네. 수습도 돼가는 국면이고 당사자들도 수용하고 백의 종군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 밝히고 있어서 네. 공천 갈등은 수습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국민 이 상황을 지켜보고 민주당에서 다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네네. 마지막 그 해소하는 카드로서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는 것도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의 당 전체의 이의 득실을 따져볼 때 예.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잘 끝내셨습니다. 정광 대변인. 근데 만약에 여기 강북을에 네. 물론 어떤 분들도 이름이 뭐 오르고 있지만은 네. 박용진 의원이 공천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궁금해요. 박용진 의원 공천 받으면 당연히 강북을에서 당선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마 다른 후보가 전략 후보로 놔도 강북을에서 당선될 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비상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네. 도핑에 걸려서 메달 자격을 박탈될 경우에 2등이 나중에라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라도요 다시 금메달 줍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역도 선수인가요? 4등 했었는데 1등 선수가 그 금메달 도핑이 걸리면서 4등 선수가 메달리스트 아니었는데 3등 동메달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올림픽이 네. 끝난 다음에라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선 절차가 다 끝나지도 않은 단계라고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서 박용진 의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의 공천이 정말로 비명을 숙청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에 머물렀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네네.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그 공천 후폭풍이 그렇다면 뭐 우리 당에 좀 예.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 박용진 의원 잘라내기에 예.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민의힘 쪽에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정우택, 도태우 두 분이 공천 취소 결정이 됐지만은 네. 근데 급한 불이 다 꺼진 게 아닌 것 같은 게 네. 한 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예. 부산 수영구에 공천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 뭐 과거 발언 논란 관련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미 사과는 했지만은 이 사과한 장 후보의 태도까지도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제가 그 아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이거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도, 입장까지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는지에 대한 걸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장해찬 전 그 최고위원이 그동안 한두 차례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엔 이 후보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이 피해를 벗게 된다면 네. 그런 거 정리를 하는 그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장해찬이 최고위원이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떻게 여론이 조금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아마 공관위에서 더 하루 이틀 어쩌면 뭐 내일 정도까지는 본 후에 네.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그게
취소가 될지 유지가 될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봐요. 또 여쭤보니까 어렵죠. 말씀하시기가. 1632님 민주당 공천에는 사심이 가득하고 국민의힘 공천에는 아마추어리즘이 가득합니다는 의견 주시고 1788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건데 과거 발언이나 실수로 한 개인의 장래를 꺾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신을 뽑는 건 아니니까라는 의견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양당이 모두 지금 전격적으로 이런 공천 취소 결정을 한 이유 이 중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판단을 보면 될지 또 막말 논란의 여파 또 실제 총선에 출마한 분들이 피부로 느낀 점도 많을 테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나요? 이런 상황도 관련해서요. 이 막말 논란 이런 게 예. 초반에 그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어쨌든 공천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경쟁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막말 논란이 터지면 네. 그리고 지금 한 2, 3일째 계속 그 보도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럼 왜 빨리빨리 처리 안 하느냐, 왜 미적대느냐, 네. 그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으니까요. 그래서 당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공천 철회가 되고 하면 인달락은 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장해찬 후보처럼 계속 논란이 남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총선 전체의 과정에서 보면 막말 논란도 일시적 현상으로 초기 이슈에서는 그렇게 될 텐데 네.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특별히 신중하게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찬 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살얼음판이다. 지금. 말 한마디가 사실 격전제 결과 전체를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민주당 망언의 끝판왕은 역시나 이재명 대표라고 강한 내용의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인천 계양을에서 한 시민과 이야기를 하다가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발언했다가 사과까지 한 일이 있었고 근데 네. 어제 또 세종시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 계시라. 이런 네.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논평 낸 것 같은데 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까요? 저는 이거 뭐 막말 끝판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갈라치기의 끝판왕이다. 갈라치기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었고 네. 앞으로 차기 대선이 있을 때도 아마 민주당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2번을 찍으면 내 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거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게 그분의 어떤 중도 확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번 선거만 어떻게 자기 편만 결집시켜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중도층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도층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면 한 30%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10%대로 줄었단 말이죠.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봅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두 세력이 굉장히 결집하면서 48.3대 47.8인가요? 뭐 이 정도 차이로 엇갈렸는데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격전지 승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또 우리가 뭐 도태우 후보라든가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네. 이제 중도층들이 계속 좁아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한 표라도 더 갖고 와야 승리하는데 네.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앞뒤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든지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 당연하죠. 이 얘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내용 자체가 뭘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맥락 취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일단 막말이라고 규정해놓고 지금 소위 말하는 막말 프레임에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는 거죠. 계속 똑같은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인데요. 네.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우리 당 찍을 사람, 민주당 찍을 사람만 투표장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쉬어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현의 국가적 상황을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고 예. 살만하고 투표 안 해도 괜찮고 예. 이랬다 싶으면 2번을 찍으시든지 쉬어도 괜찮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선택해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찍히신 사람들 투표하지 마세요 이 내용 아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막말로 규정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로 계속 끌어들이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국민들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마음이 흔들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그 중도층 30%의 발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무당층은 28%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런 여론사 얘기하시면 제가 자꾸 질문을 못 드립니다. 네, 예. 좀 약간 좀 근데 부탁드릴게요. 정답 중도층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안 되나요? 지금 또 말하시면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퀵놈님 정치인들 말실수 아니 말실수도 적당히 해야 넘어가죠 하시고요. 스타 3838님 일취월장이란 사자성어처럼 응원과 격려도 해줍시다. 0013님 양당 공히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켜보시죠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호남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석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이며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이런 호소가 호남 지역에서 통할지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의 어떤 그 발언 논란이 이런 방문으로 잘 수습될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광주 예. 가셨잖아요. 예. 광주 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5.18과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태우 후보가 그런 논란이 있었고 우리 당이 공천을 취소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5.18의 가치를 얼마나 더 인식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광주 갈 때마다 5.18 가치를 헌법 전문에 싣는 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네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내건 정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지금 합니다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과반 정당이 되거나 일당이 되면 5.18의 헌법 가치를 싣는 논의는 계속했었지만 여야가 지금 아직도 논의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거 원포인트로라도 분명히 할 거라는 말씀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호남에서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뭐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보수 후보 가운데 2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례대표에서는 2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잠시 후 2부에서 이 낙동강 벨트의 격전지 중 한 곳 부산 북갑 출마자분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낙동강 벨트 판세도 한번 전망하고 짚어주실까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떠들썩했죠. 인요한 위원장이 뭐 그 중진 험지 출마론 등 희생론 얘기하고 그 결과가 지금 사실 낙동강 벨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정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신 분들만 이런 표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낙동강 오리알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판세조사에서 뭐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에 연구도 없고 거기 출마하신 분들 다 빼고 갑자기 중진 험지 출마를 해가지고 지역구 옮기니까 거기에서부터 반작용이 났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도 낙동강 벨트를 엊그저께 또 가시고 하긴 했는데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판세 분석에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좀 특별히 이 지역에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아마 그 주변 지역 부산에서 승부해볼 만한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천 당시의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부산 지역 PK에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행보라고 봅니다. 네. 0127님 후보님들 웬만하면 사상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막말 주의하십시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길 정체가 금요일답게 빠르게 시작되면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입장 휴게소에서 오산까지 27km 정체되고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더 지나 서울 요금소에서 반포까지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25km 정체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도 차가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창녕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더 지나 진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도 정체입니다. 충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18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논의까지 이어지는 등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더 심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행위별 수가제 개혁 등 의료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현 상황과 의료개혁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좀 교수님을 좀 모셨고요. 우선은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다가 서울대 의대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 부터 전원 사직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집단 행동으로 가신다면은 거의 의료 재앙 수준으로까지 갈 만큼 이 중증도라든지 고난이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9개 의과대학 비대위 교수님들이 오늘 저녁에 앞으로 향후 행동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무슨 결정이 나겠죠. 날 텐데 짐작컨대 아마 당장 사직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료 환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강한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조금의 시차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오늘 어떤 결의가 이루어지면은 순차적으로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잠깐 뭐 설명해 주셨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서 교수분들까지 집단 사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의료계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또 좀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입장과 의사단체 입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이잖아요. 정부든 의사단체든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은 사라지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의사들은 환자 곁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망각되어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사 특히 교수분들께서 저렇게 강하게 나오신 집단 사직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우리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을 등한시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제자들 스승의 관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화하고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 정책이 좀 후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구호가 젊은 의사들에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적인 현상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상을 좀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의 경우는 노조가 있죠. 이제 전공의 또 노조가 있고 노조에서는 주로 임금에 관한 것이나 복지 후생과 관련돼서 자기 주장을 하지 지금처럼 이제 의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노조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외국에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지금 전공의들이 일부 노조가 있긴 한데 매우 적은 숫자가 가입이 되어 있고 예. 자기 의사들을 표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공의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평균적으로 주 77시간 정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많이 하는 경우 100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현시장에는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지금 본인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중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이 의사 특히 전공의들이 가졌던 불만 사항들을 정부가 좀 적절하게 빠르게 해결해 주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역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 한 가지 제안이 있었더라고요. 서울의대 비대위였는데요. 의대 증원을 위해서 해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1년 후에 결정하자 이런 제안을 정부에 했습니다만 정부가 제시한 국책기관 통계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의사 집단 전체가 공감할 데이터가 있기는 한 걸까? 또 해외 기관은 그럼 어디로 할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논란이 있지는 않을까? 서울의대 비대위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2,000명에 대한 숫자의 근거의 문제입니다. 네. 물론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내 여러 세 팀 정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의과대학의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해서 2,000명을 설정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여전히 학계에서라든지 의과대학 내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2,000명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연구팀에서는 좀 신뢰하기 어려우니 이참에 외국 전문 기관에 의뢰해보자라는 게 아마 서울대 비대위 측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설사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정부 측에서 바라볼 때는 다시 그 연구를 할 경우 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합의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네. 그걸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이게 또 하나의 논쟁거리라고 비화될 뿐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대 증원 규모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2,000명 이게 너무 많다. 혹은 아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의사들이 집단 행동 역사를 보면 과연 증원이 500명이었다고 해도 의협이 받아들였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적절한 부분이 이거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00에서 700 정도가 적정한 규모가 아닐까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찬성을 해온 입장이었고 왜냐하면은 지역 의료가 상당히 지금 거의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 좀 숫자는 정원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5에서 700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고요. 네. 이 필요한 의사 인력 산출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몇 가지 이론 틀이 있는데 네. 이게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 인력을 추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행태, 예. 병원 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료 능력, 그리고 의료 기술 능력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의사 인력을 추계할 때에 현재 국민들의 의료 행태를 그대로 저는 반영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OECD 기준으로 볼 때에 네. 평균적으로 한 5.9회 1년에 외래 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15.6회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세계에서 의료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할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입장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2,000명을 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의사 수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을 10년간 정원하자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과 유사한 상태의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가 이제 결국 정책을 폐지하는 수준에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숫자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우리 의사협회 측에서는 그동안 의대 정원은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숫자 가지고 정부가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3327님 의대 가서 일주일만 경험해 보세요. 지금 당장 2,000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려라 하면 늘릴 수 없는 그냥 인터넷 강의 듣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의대에서 2,000명 이상을 증원할 경우에 이게 좀 어떤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좀 고려가 필요해 보일까요? 필요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에 지금 24년째 근무하고 제가 예. 대학 교무처장을 포함해서 제가 교무 행정을 직접적으로 이제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네. 대학에서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 학과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 학과의 정원이 5명, 10명만 이루어져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교수 요원도 마찬가지고 네네. 실험 실습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의과대학 정원을 이게 이렇게 현재보다 거의 뭐 68% 전 가까이 2,000명을 갑자기 정원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 의과대학은 예과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적어도 제가 대학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급작스러운 정원은 그러니까 학생 정원은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의 교수님과 어떤 말씀들은 여러 뭐 평론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분들과도 많이 나눴던 얘기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를 좀 살리자 이런 방향일 텐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헌데 지금 의협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이 지역의료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으로 의대 정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의대 정원 2,000명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묻혀 있는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의료 제도에 부족한 부분들 문제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를 추계해서 네. 인력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이름대로 나름대로 고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버리니까 나머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로 제시한 부분 다 묻혀버렸어요. 사실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건복지부가 내세웠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에 그동안
동안 우리 보건의료 제도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큰 타이틀 제목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부 세부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디테일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분명히 맞고 가야 되는데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재원도 10조를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논의하는 거로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의사 단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굉장히 막연하게 그리고 큰 틀만 제시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니까 당연히 2,000을 가지고 반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 정책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와 시민 단체는 반대하고 의사 단체가 찬성하는 의료사고 특별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민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원이들이 또 이제 우리가 혼합 진료에 대한 부분들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 활성화 말고도 지역 의료 공백 문제도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정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중에서 80%가량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지역 의료 공백을 좀 메우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한번 평가해 주실까요? 사실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는 조금 분리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역 의료는 이제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소도시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의료 민간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의료인 갈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의료 부분은 공공의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도 결국 인력이 이제 의사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이제 2,000명을 배분할 경우에 비수도권을 80%를 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의과대학도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13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원도 1,035명 정도로 전체 의과대학 정원의 한 33.8% 결국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40교에서 이제 봤을 때도 지금 의과대학 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만간 수도권에 6,000개의 병상이 개설됩니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자원 현황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의대 정원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의료 해결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80%를 배정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지 의과대학 수를 많이 준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를 기획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한다면은 80%보다는 뭐 한 70% 정도를 하거나 60% 정도 60에서 70% 정도를 이제 비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배분 방식이 있거든요. 전공의도 지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공의들은 60%를 수도권에 두고 있어요. 아까 병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는 80%를 비수도권 가는 것보다는 60에서 7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의견들 좀 들어볼게요. 이정도님, 의대 교수들의 사표를 바로 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학 교수 하고 싶어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시고요. 1019님,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과로하고 있는 전공의들 근무 시간이 줄어들긴 하겠죠 하시고 2352님 병원 진료는 고소득층에서 많이 받죠. 서민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교수님은 그런 앞서 설명해 주신 일환으로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게 아까 한 60 정도는 그렇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공공의 어떤 의료적인 측면이 뭐 도입돼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 의료가 붕괴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흔히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KTX 타면은 서울에 다 갈 수 있는 거리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의료 전달 체계가 바로 잡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증은 동네 의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중증 고난이도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의료 전달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의료 이용 문화를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의료라고 하면 이제 보건소라든지 시도립의료원, 시도립병원들 뭐 이런 중심인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 공공의료 보건소라든지 우리 지방의료원들의 의료에 대해 좀 물음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국민들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역에 의료원을 짓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대학병원과 지역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여기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공의 과정이 3년 또는 4년인데 최소한 지역에서 3년 차 이상이 된 전공의들이 지역에 나가서 일단 수련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의 생태계가 이제 우리 공공의료도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야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뭐 몇몇 분들은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 내 가족이 어떤 질환을 안다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빅5부터 먼저 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국민 정서를 좀 감안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선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질문이요.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의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해당 협약은 국민 전체나 일부의 생존 그리고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참 이게 약간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 해당 협약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사가 해석하기에는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 입장이 반대이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말하는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치한 내용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쯤 이걸 발동했으면은 굉장히 악화되었을 텐데 이 예외적인 사항이 조금 덜 성숙된 가운데 발효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ILO 협약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6169님 교수님 의사단체에서는 인구절벽 시대에 언젠가 의사들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주장도 하던데요.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정말 몇십 년 뒤면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되게 될까요? 하시는 질문을 주시고요. 2867님 대학병원에서 수술해본 사람인데 비싼 수술비 다 내고 CT, 엑스레이 수십 장 찍고도 사진 한 번 못 보고 의사 설명 한 번 못 듣습니다. 수술한 의사 한 번 보기도 하늘의 별 따기 의사 숫자를 늘린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두 청취자분의 의견 중에서 혹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2,000명을 5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보건의료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이건 보건의료 기본법에 근거해서 의료 자원들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항상 그 추계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5년이란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요. 지금 이번에 의사 정원하더라도 최소한 인턴 레지던트까지 가려면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그렇죠. 의료 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들이 추계를 하는 건데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2035년 이후 2050년 사이는 인구가 굉장히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사가 과잉될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가운데 병원을 돌아가지 않고 개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정부는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사직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직 처리가 안 되면은 전공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자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공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직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은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사태 장기에 대비해서 예비비에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조치도 필요한 조치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숙님, 서울의 대형 병원들 지역으로 옮기거나 또 분원을 내면 어떤가요?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세영이는 양쪽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새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엄마 뱃속에서 태아 경기를 앓은 후 결국 신경계 이상을 갖고 태어난 세영이. 지금까지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척추 통증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는데요. 이런 세영이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은 신장질환 2기 투병 중인 아픈 엄마뿐입니다. 수급비를 아껴보지만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병원비. 하루하루 약해져만 가는 세영이의 근육과 관절에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세영이와 엄마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나서 약간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가 이렇게 평년보다 크게 기온이 높았던 것과 달리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좀 낮아지면서 다소 이번 주에 비해서는 쌀쌀한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주말인 내일보다는 일요일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도 강해지면서 일요일 옷차림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4.5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상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1도 높겠고 전국이 영하 1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무려 1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세종이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3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대부분 토요일에 비해서는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은데요. 내일은 주로 중서부 쪽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점차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모레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 순천을 찾아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울산과 부산의 주요 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 악화를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내걸고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조국 황혼화 방지법 공약에 대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기원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 속에 정부가 예비비 67억여 원을 투입해 경증 환자 분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9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25번째 공판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2년째 공전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낙동강이 흐르는 부산 북구 갑은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벨트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여야 현역 의원들이 정면 승부에 나선 곳이기도 한데요. 격전지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비후보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네. 관록의 서병수가 부산 북구갑을 탈환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은 부산 북구갑 출마의 변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당의 요청으로 북구 출마를 이제 권유를 받고요. 네. 또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난 2월 20일 날 예비 등록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구포시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많은 북구 주민들께서 서병수가 왔다, 또 반갑다. 네. 이제 북구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서병수 북구에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어허.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예. 이런 격려도 해주고 계셔서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 서병수에게 그런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일하러 왔다는 것. 네. 나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북구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 이게 나의 출마의 변입니다. 네. 구포, 덕천, 만덕의 주민 여러분, 저 서병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 서병수 일하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여쭤볼게요. 부산 진갑에서 부산 또 북구 갑으로 또 갑작스러운 당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도 반영된 선택이었나요? 네, 당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북구가 금지라고 해서 예. 그렇게 당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서병수 북구에 온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물론 당에서 제가 그런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먼저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이제 정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또 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당이 어려울 때 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네. 마침 저 서병수가 이제 부산 진구 갑에서 지난 4년 동안에 명품 도서관을 만들어서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쌓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예. 수영장까지 포함한 410억 원 규모의 도서관 사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또 이제 24시간 아동 전문 병원 만들겠다는 공약도 부지까지 확보해서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네. 이렇게 누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어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쓰여질 때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제 소신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당에서 그런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당에서도 이제 서병수가 헌신함으로써 네. 부산에서는 2개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저를 북구갑에 공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의 의지에다가 당의 전략적 판단이 더해진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가라고 해서 떠밀려서 간 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파악하신 민심 중에서 뭐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여기 이제 북구가 흠지라든가 네네. 또는 격전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북구에 이렇게 와보니까요, 북구 주민들도 이제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시고, 네. 다만 이제 이 북구 발전에 대한 그런 염원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부산시장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경험과 그 경륜을 살려서 북구 발전에 이바지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북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사하와 강서 또 김해와 양산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 바로 이곳 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북구가 낙동강 벨트 선거를 든든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 선거를 이기고 낙동강 벨트 선거에서 이길 필승 카드로 저 서병수를 북구에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저도 열심이지만은 우리 지지자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더 열심으로 저를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하자는데 민주당이 국회 권력 장악하고 있으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기회라도 줬나 이런 말씀들인데 그러니 국민의힘 너희들 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네.
지금 현재 상대인 전재수 의원께서 상당히 지역 밀착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저희 지지자들과 함께 같이 힘을 똘똘 뭉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상대인 전재수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구를 다져온 재선 의원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그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사실 그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지가 2006년도인 것 같아요. 네네. 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이번 2024년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만 한 6차례 출마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북구에서만 정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확실하다는 게 강점일 거고요. 예. 지역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도 전재수 의원 괜찮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지역에서 이제 마주치다가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서툰 면이 있다고 할까요? 예. 아니면 일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제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 본인이 했다면서 여러 가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었는데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전부 제가 시장 때 했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누구도 못했던 일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성과라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전략을 짜는 데는 강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의원께서는 상대보다는 어떤 강점이 좀 더 두드러지십니까? 역시 관록인가요?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부산시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을 해본 사람이고 성과를 거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구 주민들께서도 차츰차츰 알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제가 부산시장 시절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이제 그 결과물이 북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에 북구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했다고 홍보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덕 초업터널이라든가 만덕 센텀 대심도 고속도로라든가 금빛 노을 브리지라든가 구포 이음 도시재생 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완성이 되거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북구를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주요한 추진했던 과거의 그런 정책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산 북구갑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북구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지역 민원이라고 할까요? 현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하나는 구포시장 앞에 덕천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민원이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만덕과 덕천과 구포에 수영장이 딸려 있는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시설이 없다. 전무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4년 이내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왜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만큼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1년 안에 해결을 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본다면은 북구에 KTX가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이제
일반 철도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대구에서부터 이 구포라든가 부산까지 가는 부산역까지 가는 예. 그 KTX 노선은 KTX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우리 북구가 교통의 요지로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다 다니고 있고 또 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선들이 김해와 양산을 예. 연결시켜주고 부산과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요충지의 장점을 살려서 KTX를 아예 우리 구포 덕천역에서부터 역을 통과해서 김해공항을 연결시키고 네. 가덕신공항을 연결시키는 그런 KTX 노선을 만들겠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 KTX 본 노선이 금정산 지하에 이렇게 연결이 부산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점에서 지하로 끌어당기면은 예.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니하고라도 공항과 예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자 교통편 비행기죠. 알겠습니다. 공항과 철도와 버스와 또 낙동강 물길을 그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네네. 거의 그 북구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진짜 고속철도를 땡기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예. 하여튼 후보님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보관 또 정책 방향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22대 총선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의 전재수 후보입니다. 네, 지금 뚝심의 전재수가 수성할 것인가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부산 북구 갑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요즘 다니다 보면은 그 사는 게 고단하고 또 팍팍한데요. 그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여유와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런 금요일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금요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마음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금요일 저녁 같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북구 주민들께서 우리 일꾼, 우리 재수 하시면서 북구는 전재수가 최고라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마지막 한 분 한 분 마음을 더 모아서 북구 주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예.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많았던 민주당 내의 전반적인 공천 과정과 다르게 부산 북갑의 경우는 단수 공천으로 일찌감치 정리가 됐는데 혹시 당내에 뭐 도전자가 없었던 건가요? 네, 전혀 없었고요. 네.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은 네. 단 한순간이라도 오만해지거나 나태해지는 순간 다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자 또 늘 일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부산 북구갑은 이번 총선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파악하신 민심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듣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께서 이번 북구 선거를 민심 대 욕심의 대결이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민심 대 욕심이요? 예, 민심 대 욕심이다. 네네. 전재수는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선거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번 연달아 떨어질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네. 또 제가 당선되고 난 뒤로는 주민들께서 제게 당부하신 대로 북구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런 저의 모습을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저희 당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 보고 찍어야 된다. 일 많이 한 전재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우리 북구 주민들은 잘못한 국회의원은 북구에 발을 못 붙이게 혼내시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전재수와 함께 북구의 정치를 일하는 정치로 바꾼 경험과 자부심이 있는 것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고 이번에도 전재수와 서병수 후보님을 꼼꼼하게 비교해가지고
선택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대 평가를 잠깐 해볼게요.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다선 의원의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와서 상대로 나서는데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서병수 의원님은 경륜과 관록의 정치인이시고요. 예. 4년 전에도 지역구를 해운대에서 부산 진구로 옮겨가지고 무슨 심판 뭐 이런 걸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네. 지금 현재 북구에 출마하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는데. 왜 나오셨나 싶으신가 보네요. 예. 근데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 네. 민주당 심판 또 낙동강별도 탈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4년 전에 부산 진구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북구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무슨 심판 무슨 탈환 이런 말씀을 우리 북구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우리 북구는 정치 전쟁터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국회의원에게는 우리 북구가 일터가 돼야 됩니다. 북구의 민생,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해야지 무슨 심판, 탈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부산시장을 하셨을 때 우리 북구에 대한 홀대, 북구에 대한 소외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주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앞서서 서병수 의원께서요. 지금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할 때 서투신 분이다. 그리고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본인이 부산시장 때 한 일, 뭐 만덕초업 터널이랄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다 본인의 업적이라고 현수막에 걸어놨더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반론하신다면요? 지금 서병수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부산 진구 국회의원이세요. 네. 부산 진구 국회의원께서 부산 북구로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북구로 오셔가지고 지금 북구의 국회의원이 전재수 저거든요. 예. 제가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혜들 짜모아가지고 정말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폄훼하시는 것이 네네. 다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신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의원과 전재수에 대한 평가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MBC와 부산 MBC가 공동으로 21대 부산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전재수가 98% 이행률로 부산 국회의원 18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은 44% 공약 이행률로 부산 18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까운 16등을 했어요. 네네. 이거 하나로 이제 다 말씀이 다 되는 것이고. 네네. 부산시장 하실 때 우리 북구를 홀대하고 또 차별하고 북구를 소외시켰던 부분, 특히 서부산 청사나 서부산 의료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만덕이동에 뉴스테이라고 하는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네. 만덕이동이 난리가 났고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서병수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발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오셨으면 지역에 제대로 좀 내용 파악을 하시고 네. 하시는 것이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 이행률 그런 어떤 평가를 바탕으로 들어보면은 상대 후보보다 상당한 강점이 있다라고 어필하신 것 같은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는 사람은 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공약 이행률 98대 44입니다. 예. 1등과 16등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가 이뤄진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관심이 또 있던데 특히나 기존의 북강서갑 지역구에서 만덕 1동이 북구 을로 편입됐는데 이곳은 비교적 의원님에게 유리했던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네.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만덕일동을 북구을로 그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을 네. 이해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함영일동과 만덕일동 사이에는 640m짜리 금정산이 놓여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함영일동에서 만덕일동을 오려면 덕천 3동 거쳐서 덕천 2동 거쳐서 덕천 1동을 거쳐서 만덕 1동을 와야 됩니다. 네네.
분명히 이상하고 불합리한 획정이었습니다. 많이 속상한데 네. 제가 만덕 일동 주민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네. 반드시 제가 승리를 해서 이상하게 쪼개놓은 이 선거구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네네. 우리 부산 북구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 물가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이 지금 절벽에 내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긴급한 조치로 이게 그 원금,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네. 우리 북구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서 쓰던 돈을 북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들이 우리 북구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선거에 내건 공약이 북구 1,000만 방문객 2천억 경제효과 시대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북부 게시장을 폐업하고 금빛노을 브릿지와 같은 기존 성과 위에다가 네. 감동진 리버워크 건설하고 금빛노을 강변공원 조성하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더해지면 네. 상권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98% 공약 이행률의 전재수가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조금 짧게요. 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주요 격전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낙동강 벨트 지역의 판세를 가를 중요 변수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낙동강 벨트 이런 표현도 저는 잘 안 쓰는데요. 예. 이게 뭐 선거만 놓고 보면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여야 입장에서는 격전지다, 여야의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 깨놓고 보면 우리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일을 잘할 거냐. 이것이 결국은 남은 선거 기간 가장 중요한 변수고 네. 누가 지역을 위해서 더 일해왔고 앞으로 누가 더 지역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것이냐. 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전재수를 그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전재수는 일 하나만큼은 열심히 했다. 잘했다.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서병수 의원과 똑같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향후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정치적인 포부도 같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우리 북구 주민에 대한 제 마음, 북구 발전에 대한 열정, 우리 일꾼 우리 전재수라는 변함없는 믿음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선이 되면 네. 더 커진 힘으로 북구는 분명히 더 발전하고 북구에서 살면 더 나아질 것이고요. 북구와 부산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고 정쟁만 하는 정치가 아니고 민생 정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당내에서 또 국회에서 삼선 중진 의원의 힘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북구 주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으로 차가 많고요.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는 14km 정체입니다. 이후 남사에서 반포까지는 총 2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더 지나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주춤하고요. 목천에서 천안휴게소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있습니다. 또 남청주에서 금호분기점까지도 몰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용암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달성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처리로 인해서 부견풍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 보는 힘을 기르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최근에 그 농축산물 가격 다른 가격도 비슷하겠지만은 이 특히나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해서 네. 참 장 보러 하기 무섭다. 많은 꿈을 안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 오늘 당정에서 관련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해결책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우선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구입을 할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인 예산을 늘리고요. 네네. 그리고 도매가는 안정시키기 위해서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13개 품목에서 21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고요. 네. 원래부터 할인 지원이 설 전부터 있어 왔어요. 계속 농산물 가격이 높아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도 좀 할인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도매 과정에서도 네. 지원을 좀 확대하고 어쨌든 이번 조치가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도움이 될까요? 사실 대형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네네. 확실히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가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이례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일단 할인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인 혜택이 있는 마트에서만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수요를 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다 보니까 정부 산하의 그런 연구 기관에서도 이런 방식은 좀 가격을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할인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대형마트가 아니라 좀 지역의 생활협동조합, 로컬마트 이런 데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좀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될 우려가 있다. 농민들 사이에 오히려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인 폭이 있다 보니까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이윤을 좀 남겨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제일 힘들기는 하지만요. 농민들도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농산물 가격이 지금 오른 게 과일이 나지 않는 철이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날씨 때문이거든요. 지난해 기후위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장마가 지속이 됐었고 일조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량이 워낙 적어서 이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엔 가격이 되게 오른 것 같지만 실제 물량이랑 같이 계산을 해보면 농민들은 오히려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으셔서 그러세요? 네, 좀 저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기후 위기도 있고 이례적인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작황이 좀 좋지 못했던 탓도 좀 있다 보니까 또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좀 더 위축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의 대부분은 사실 유통 비용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좀 도매 유통업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을 노리고 농산물을 이제 구매를 해서 비축을 해뒀다가 제때 유통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수에 비해서 도매인 유통업체 숫자가 좀 적어서 그쪽이 오히려 좀 권력을 가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도매시장이 물가 안정에 좀 동참해줘라. 물량을 좀 더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언급하신 기후 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좀 널뛰는 경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의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할인하는 어떤 지원 외에 다른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 수입 확대인데요. 농가의 생산량이 한번 줄어들면은 사실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주는 병해충류가 한번 유입이 되면은 이게 퍼졌을 때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섣불리 수입할 것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후위기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시설들을 좀 갖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에 좀 공기를 수단시켜주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요. 7억 달러의 사나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만은 9천억 정도였나요? 9천억이요. 네. 저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연봉을 기록한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경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오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3가를 위해서인데요. 네. 이게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식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리는 거는 9번째고 아시아에서는 2번째라고 하네요. 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연전을 펼칠 예정이고요. 더구나 이번 경기는 오타니의 다저스 정규 시즌 데뷔전이라서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식 경기, 시범 경기 이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오후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입국을 했는데 지금 데뷔전도 데뷔전이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저희도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입국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옆에 근데 어떤 여성분이 있네요. 이분이 아내인데 아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것도 참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지난달 29일에 깜짝 결혼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아내의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데뷔전 이전에 한국에서 밝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킨 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아내는 일본 여자 프로농구 출신인 다나카 마미코로 밝혀졌는데요. 2019년에서 23년까지 후지스 레드웨이브라는 팀에서 센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그렇죠. 네. 결혼 발표 직후부터 다나카가 아내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오늘 오후에 입국을 하면서 아내와 동행을 하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요. 다나카는 미소를 지은 채 오타니의 뒤를 따라 이동을 했고 공항에서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아내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또 들어오면서도 같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야구 경기가 열린다. 메이저리그 경기도 열린다. 팬들이 열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개막전 전까지 일정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개막전에 앞서서 17일과 18일 이틀간 총 4번의 스페셜 게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7일 정오에는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오후 7시에는 팀 코리아와 파드리스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18일 정오에는 파드리스와 지난해 KBO 챔피언이죠. LG 트윈스, 오후 7시에는 한국 야구 대표팀과 다저스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이 됩니다. 야, 이거 어느 경기 하나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요. 지금 샌디에이고의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 고우석 선수도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하는데 경기에 뛰면 좋겠어요. 그렇죠. 엔트리 발표가 났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31명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중 26명이 경기에 뛰게 돼요. 그래서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우석 선수는 얼마 전까지 LG 트윈스 선수로 뛰다가 지난 1월에 파드리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지금 휴대전화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속 집중을 좀 하시는 소식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요.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바꾸면 그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환지원금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주는 지원금인데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한선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그런데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여서요. 50만 원 받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가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그리고 기존 통신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 심카드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개정된 배경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단통법이 먼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통법은 통신사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된 법안인데요. 네. 사실 요즘은 공짜폰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게 나오지 않게 된 배경에 있는 게 단통법입니다. 이전에는 통신 3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내세워서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죠. 네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심지어는 단말기 값을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공짜폰이라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원금의 조건이 대리점별로 너무 다르고 또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아닌 사람은 또 호갱이다 뭐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네네. 그래서 공정성 이슈도 있으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가격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의로 단통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공시 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의 제한을 두고 선택 약정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내용 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개정됐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얘기가 더 주류에 있었죠. 네. 그 이유는 단통법의 부작용 때문인데요. 정부는 원래 생각했던 게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은 통신사가 오히려 요금제를 내려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통신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신비가 올라갔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단통법 폐지를 논의를 해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통신사 간의 경쟁을 다시 좀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일단 전에 불법 보조금이 단통법을 통해 사라졌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번호 이동을 하면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면은 비공식적으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원래 이제 공시지원금이 단통법을 통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과징금을 고려를 하더라도 네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이번 조치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냥 비공식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지급은 뭐 50만 원 상한선에서 통신사 자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통신사들이 실제로 움직일지도 관건이겠네요. 네, 지금 통신업계에서는 사실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의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굉장히 개선 의지가 크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한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수정을 해야 돼서 사실 통신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 없이 기기 변경만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은 통신사를 옮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충성 고객들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서 당장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내일 뭐 지원금 문의를 위해 방문을 하셔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단통법 이후에 휴대전화를 조금 싸게 사려고 알뜰폰 구매하신 분도 늘었는데 알뜰폰 시장의 반응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금 경쟁이 과열이 되면은 알뜰폰 가입자들이 통신 3사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오히려 독과점 체제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알뜰폰 통신 사업자 협회에서 방통위에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은 좀 근거가 없다. 너무 과도한 금액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발랄한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소식이네요. 대학로 연극문화의 상징 학전 소극장이 오늘 문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문화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 3월 15일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 33년 만에 학전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학전하면은 뭐 그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이름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아주 대단한 배우가 되신 뭐 황정민, 조승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김광석, 윤도현 같은 가수들도 있고요. 평론가님은 학전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저도 조승우 배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설경구 배우나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세대보다 조금 위에라면 그렇죠. 이제 조승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전에서 만든 뮤지컬 의형제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론가님이 그 학전의 뭐 세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공연을 보신 경험이나 뭐 들은 이야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저는 학전 세대는 아닌데 확실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학전이 계속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제 그 작품들을 여러 개를 봤었어요. 그리고 대표작인 지하철 1호선부터 어린이 뮤지컬도 좀 봤었어요. 지하철 1호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학전하면은 또 바로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을 만큼 이 극단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죠. 네, 너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학전의 독수리 오형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얼핏 들어봤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김윤석, 설경구, 장현성, 황정민, 조승우 배우를 일으켜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방은진, 이정은, 김무열, 최덕문, 안내상 등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된 배우들에게 이제 성장 발판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지나가는 얘기들을 하는데 설경구 배우가 포스터를 붙이고 황정민 배우가 연극 티켓을 봤던 곳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철 1호선 저희가 방금 얘기도 했는데 4,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이제 소극장 뮤지컬의 역사를 다시 쓴 작품이죠. 여기가 이제 배우들의 등용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설경구 배우가 학전에 포스터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김민기 대표에게 소위 말하는 캐스팅이 된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캐스팅될 수도 있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었고 굉장히 유명한 재즈 가수인 나윤선 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승우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의형제라는 작품으로 뮤지컬 데뷔를 또 했죠. 그렇죠. 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 하면은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의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잖아요. 네, 1994년에 초연을 했고요. 이 작품은 98년에 IMF 극복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극심해지는 양극화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 문제 등을 신랄하게 풍자한 극이고요. 워낙에 시대를 잘 재현해서 작품 자체가 이제 그 시절의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학전 이 이름 자체에도 좀 깊은 뜻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공연 시장을 알게 됐을 때 이 학전의 이름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배울학의 밭전자를 써요. 배울학의 밭전자. 사실 직관적으로 이제 연상되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모짜리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김민기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내기할 모를 기르는 조그만 논에 빗대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예술가들의 디딤돌 구실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학전이 KBS와도 인연이 꽤 있습니다. 이제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본류가 어떻게 보면 학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학전에서 공연을 본 PD분이 이거를 그대로 TV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게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가 시작이고요. 이게 전신이 돼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쭉 이어져오면서 지금의 이효리의 레드카펫까지 된 건데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대중문화에 있어서 학전에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우들부터 가수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즌스로 이어지고 있죠. KBS 음악 토크쇼들인데 이게 학전에서 진행된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에서부터 시작을 돼서 그 한국 공연 역사의 길이 남을 김광석 천회 공연도 학전에서 이뤄졌습니다.
감독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음악 감독이죠. 정재일이 음악 감독을 시작한 곡도 학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이제 비춰볼 때는 이 학전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성 절대로 이제 작게 볼 수 없다.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곳인데 대구님이 물어보십니다. 안 그래도 왜 폐관하냐 하시는데 학전 소극장이 오늘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영난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학전 대표인 김민기 대표의 위암 투병 사실이 또 정해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28일부터 학전 출신 이라고 자임하는 33팀이 네. 학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남기겠다면서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열었어요. 여기에는 윤도현, 윤종신, 김현철, 장필순, 동물원, 윤종신, 김현철, 장필순, 동물원, 나윤선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제 사실 학전을 거쳐간 굉장히 굵직한 이름들이죠. 네네. 이분들이 노게런티로 무대를 꾸렸고요. 노게런티로요. 그렇게 총 20회의 공연이 티켓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티켓 수익금은 제작비를 제하고는 모두 학전에 기부가 됐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회의 공연이 티켓 오픈 10분 만에 매진이 됐고 어제 있었던 그 학전 어게인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또 배우 황정민 씨가 장식을 했네요. 네, 굉장히 감격과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소회들을 밝히면서 이 공연이 종료가 됐는데요. 네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작은 극장에서 이 어게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공연이 열렸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 황정민 배우가 학전은 제게 배우로서 포석이자 지금의 저를 만든 마음의 고향이라고 소회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학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서 이제 워낙에 본인이 이제 큰 인상을 남겼던 만큼 그렇습니다. 그 김민기 대표에 대한 이제 마음을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김민기 대표의 히트곡 작은 연못을 노래했습니다. 노래까지 하셨군요. 네. 혹시 그 아까 암 투병 중이신 김민기 대표는 현장에 오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아쉽게도 참여를 못 하셨고요. 어려우셨군요. 네, 아무래도 3주간 릴레이 공연을 펼쳤기 때문에 좀 길기도 했고 네. 병원에서 이제 매일 콘서트 녹화 영상을 전달받아서 그걸 챙겨 보셨다고 해요. 사실 학전에서는 이 김민기 대표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또 상당하잖아요. 네, 굉장히 컸죠. 예. 아무래도 김민기라는 이름과 학전이 사실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이 김민기 대표가 자신의 음원과 저작권 수익을 쏟아부으면서 학전을 꾸려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이 학전이 경영난이라는 한 이유 때문에 또 문을 닫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성 적자였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작품하고 공연은 종종 흑자를 올렸어도 이 작품들이 사실 흥행은 됐어도 이거가 극장의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작비도 있고 개런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민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쫓았습니다. 의미요. 네, 그래서 흥행이 보장된 지하철 1호선을 어린이극을 하기 위해서 2000년대 후반에 종영을 했고요. 그리고 김광석 다시 부르기가 계속 화제가 되니까 이걸 사실 계속 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큰 데서 하라면서 다른 공연장으로 옮기게 했었죠. 어떤 수익성보다는 다른 의미에 좀 집중을 하신 것 네. 같고요. 네. 실제로 인터뷰에서 2015년에 김민기 대표는 학전을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사실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계의 사실 현실을 대변하고 있기도 해서 네네. 좀 의미가 있는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김민기 대표의 어떤 철학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가요. 맞아요. 네네. 어떤 쟁의라고 하잖아요. 쟁의는 돈이 될지는 따지지 않으면서 딱 고치면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남겼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학전에 문을 닫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금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이 학전하고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네, 학전의 폐관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대중예술 장르를 포함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연 실적을 좀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공연 건수, 티켓 예매수, 티켓 판매액 모두 2023년이 가장 우수했는데요. 2023년의 티켓 판매액은 총
12,679억 원이에요. 근데 전년 대비 모든 시적에서 최소 약 14%에서 최대 약 24%가량 증가한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증가했네요. 네. 그런데 이 공연 산업의 성장을 이끈 게 대부분 대극장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대극장의 대형 뮤지컬 작품이 주를 이뤘고요. 소극장들은 좀 소외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죠. 네. 저도 사실 대학 때 잠깐 이런 연극 무대도 좀 섰던 적도 있었는데 대학로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켓도 좀 팔아야 되고 포스도 좀 붙여야 되고 배우도 해야 되면서 스텝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극단을 좀 이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참 문을 닫는 학전 또 비슷한 위기 상황에 있는 소극장들 보면은 우리 공연계에 남기는 숙제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제작 일을 직접 공연 극장에서 하는 일이 요새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공연장을 대관만 해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 공연장에서 이런 공연 레퍼토리까지 모두 기획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연장들이 사실 그 극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예술가들이 항상 이제 배가 고파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 공연장을 많이 찾아주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 문화예술계의 생태를 올바른 길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2111님 우리 아들도 연극을 하는데요. 늘 가난하고 고생해서 100배 공감됩니다 하시고요. 3993님 학전마저 문을 닫는다니 안타깝습니다. 학전 같은 스타의 산실이자 문화 창달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관으로라도 유지되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안 그래도 참 궁금한 게 학전이 사용하던 이런 대학로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또 변모를 하게 돼요. 그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임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워낙에 어린이 공연에 또 진심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학전의 뜻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이 되는데 올 7, 8월경에 어린이 청소년 전문 극장으로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전의 마침표. 우리 문화예술계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배고픈 예술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 심정이에요. 예술가들의 모습을 이제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 배가 고파야 그래야 멋진 예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선배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너가 배고파 봐야 돼. 지금 힘들어 봐야지 그 연기가 나온다고 막 펄을 쏘나 하면서 했는데 아우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맞아요. 네네. 방금 또 시청자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청취자분도.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문화예술 공간을 찾음으로써 더 흑자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흑자를 통해서 이제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명숙님 뉴스레터 K 첫 방송부터 계속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기자님 TV에서 잠깐씩 볼 때는 못 느꼈는데 라디오 진행을 참 잘하시네요. TV에서는 못 느끼셨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6246님 세상이 상식과 배려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가 전달해주는 시원한 세상 뉴스로 많이 배웁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시초문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소극장 학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학전의 폐관 전날인 어제 콘서트에서 모든 출연진이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노래하며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도 아침 이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맘에서